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던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평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한 손에는 뉴스를 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그 자세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는 뉴스를 봐야 됩니다. 성경도 잘 알아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항상 우리는 봐야 합니다. 평화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아니면 전쟁, 미움, 지나친 경쟁, 위기 이런 쪽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갈수록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많은 나쁜 사건과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많은 가정들과 기업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개인의 파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가난과 빈곤으로 그리고 각종 싸움으로 일어나는 불안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화해야 하는데 세계는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평화 쪽으로 가기보다는 줄여야 할 군사비를 오히려 자꾸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대결 구도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군사비가 3%만 돼도 대단히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렇게 군사비를 때로는 늘려서 3%, 우리나라는 3%를 이미 넘었고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고요. 북한이 거의 3, 4위입니다. 특히 재정 경제 능력으로 보면 세계 1위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재정의 거의 20% 이상을 북한은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2019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군사비가 좀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더 많이 자꾸 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을 보면요. 미국은 비행기를 중심으로 타격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좋은 거를 만들고 이 비행기로 먼저 가서 그들의 모든 거를 레이더나 미사일 기지들을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공격하는 거를 우선 타겟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으로 삼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하고 대결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미사일을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전략으로 삼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은 최신 기술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미국은 방어 전략을 하는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MD라고 합니다. MD 방어 전략을 만드는데 미국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인도나 무슨 파키스탄 뭐 이런 주변 많은 나라들이 다 연관해가지고 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들 기지를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미사일을 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방위 전략인 N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무기들, 미사일을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에 개발을 했고 개발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랑스럽게 푸틴 대통령이 자랑을 하기를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실전 배치하겠다고 해서 배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뉴스에 나오게 됐는데, 이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력이 마하 20입니다. 사거리가 5,800km, 최대 16개의 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8,000에서부터 5만 미터까지 올라가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미국의 그 방어 미사일로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마하 20이니까. 중국은 둥펑 시리즈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둥펑 시리즈 중에 17, 둥펑 17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미사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26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둥펑 26은 3,000km 거리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려잡을 수 있는 대함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쪽에 와서 전략을 펼 적에, 물론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본의 그 오사카인가요? 그 일본 지도를 봤을 때 일본 지도 밑에 있는 그쪽에 미국의 그 함대가 주둔을 하거나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일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바닷가로 이쪽 동중국해로 나가거나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그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그 둥펑 26이나 둥펑 시리즈는 그 일본 너머에 있는 항공모함도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것도 극초음속으로. 중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패권에 맞서서 1대1로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와 육지에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옛날에 로마로 통하듯이 중국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 세계와 연결하냐면, 자기들의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면 수많은 세계의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원 루트가 공급이 원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거를 확보해야만 나중에 어떤 큰 전쟁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라고 하는 바닷길과 육지길을 연결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2025년 안에 또 군사적인 면에서는 203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전략을 세울 때 미국은 미국대로 물론 막지만, 중국이 지금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만을 장악해서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중국하고 무역이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작전을 계속해서 펴왔고, 곧 마치 대만을 삼켜버릴 듯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대만을 통해서 대만의 해안, 그리고 곧 이어지는 남중국해, 지금 남중국해로 중국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남중국해를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에 미국의 최고의 그 한미 연합국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만이고, 한국과 미국은 제한이 없는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하고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한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0년마다 방위 조약을 갱신해요. 너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 보겠다. 보고 난 다음에 방위 조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을 이끌어가는 그 유명한 총리들은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지만, 이 정권들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본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대단하지만 군사적으로도 대단한데 이 나라의 그 자원줄을 끄는 것이 이 대만 해협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세계의 원유가 한국과 일본을 먹여 살리는 이 자원들이 원유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딱 막아버리면 한국과 일본은 아주 먼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거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서 지금 동중국해를 장악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겠다라고 이렇게 통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닷길을 이제 이렇게 해서 중동으로 연결하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중국 연결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물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 쪽으로 지나가지고 중동으로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연결되는 이 바닷길을 지금 연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통과하는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이 길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항상 이 러시아와의 관계되는 이 길을 폭격하거나 차단하려고 하는 계산을 항상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만 가지고는 육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면서 이 비단길, 옛날에 했던 비단길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오는 자원들을 쉽게 오도록 이거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아프리카에도 엄청난 공을 들이면서 아프리카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돈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으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져다가 이 부정한 정권들이나 연약한 정권들이 쓰다 보면은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고 네 호주머니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만 운영권을 우리한테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항만 운영권을 중국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하물며 유럽의 30%의 항만의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세계의 50대 컨테이너 항구의 60%를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연합군의 물자나 미국의 물자가 항만을 통해서 들여올 적에 항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술자와 중국의 이런 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항만을 멈춰 세우고 운영을 안 해버리면 이 물자가 돌질 못하는 거예요. 자원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철도까지 장악을 해서 세계 많은 나라의 철도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아시아로도 계속 내려가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최근에 거부를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철도망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군수 보급로까지 지금 차단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학기술이 미래를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미래에다가 투자를 해서 AI에 투자하고 지금 세계 슈퍼컴퓨터의 1위가 중국입니다.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 유럽이 대항마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중국이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군사 분야, 다양한 인간적인 분야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의 얼굴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그런 감시 카메라까지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미국의 그 중요한 첩보, 산업 이런 데까지 막 다 들어가고 있어요. 뉴욕시의 거리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의 대부분은 중국제입니다. 근데 이 서버가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하물며 미국의 정보원들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자기들의 정보적인 발언만을 해도 이 내용이 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해라는 거야. 화웨이가 5기가를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 통신수단이 미래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미국과 유럽을 감시하는 통제 수단이 된다. 그리고 통제할 준비가 결국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의 감시 칩이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LG가 5기가를 통해서 화웨이하고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감시 이게 우리나라 국방부와 연관된 카메라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거를 확인해주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국방부나 정보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지금 특히 중국은 이미 위성을 쏘았어요. 자기만의 지금 우리가 GPS 하면 다 미국 GPS를 쓰게 이용하거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기만의 위성 시스템을 GPS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미 그 위성 GPS를 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해보지 못한 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달을 관찰하는데 달은 맨날 우리 앞에만 보여주거든. 달은 자전과 공전이 똑같아서 너무나도 이 신비롭고 지금 나와 있는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이 달은 인공물이라는 게 인공물. 그 결정적인 증거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달에 여러 가지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큰 파괴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의 높이가 딱 똑같대. 아니 이게 인공물이 아니라면은 깊이가 다 달라야 되는데 인공물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비어있고 그 안에 구조물들이 인공 구조물들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뭐 달을 찍어놓는 그 카메라를 보면 다 UFO들 날아다니는 거 뭐 빛 나오고 다 그런 거 찍혀요. 겉으로만. 근데 중요한 건 달 뒷면은 못 보거든. 중국은 이미 위성을 쏘아놨어. 2년 전에 쏴가지고 달이 저기 있잖아. 달 뒤편을 찍기 위해서 위성을 저 바깥쪽으로 갖다 놨어 지금. 놓고 요번에 달 뒷면에 달 착륙선을 보냈어요. 달 착륙선을 보내가지고 달 뒤에 있으니까 이 통신이 어렵잖아요. 지구랑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위성하고 통해서 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달을 지금 찍기 시작했어요. 이미 달 착륙선에서. 세계 1위야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군사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해서 항공모함을 지금 중국이 건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앞으로 7대까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시키는 이 둥펑 미사일이나 또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드론을 벌떼 공격이라고 해서 드론을 한꺼번에 보내서 비행기든 항공모함이든 파괴시키는 이런 그거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중 드론까지 운영하는데 그 이름이 포세이돈입니다. 이미 30여 기를 실전 배치하는데 이 포세이돈이 물속에 떠 있는 거야. 그러다 미국 항공모함이 많이 오면 이거 샥 발휘를 해가지고 항공모함에 가서 자동으로 부딪히는 그 드론을 바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바로 도발적인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항공모함 2척 정도를 먼저 파괴시키자.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을. 그러면 그 항공모함 한 대에 거의 5천, 6천 명 이상 있는데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병사를 죽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러게 되면 미국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이런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세계를 호락호락 내주고 21세기의 패권을 넘겨줄 미국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전략을 막고 이들을 포위하고 필요할 경우에 공격할 전략을 또 미국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공격을 먼저 막아주기 위해서 군사 무기를 팔아주고 대만 해협을 운행하면서 대만을 보호할 것을 선언을 하고요.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중국의 그거에 맞서서 항행의 자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너희들의 땅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그러한 그 무역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중국의 군사력을 무시하고 지금 배를 보내서 계속 활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분 나쁘니까 가까이에 40m까지 군함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시 그 비행기나 감시 그 잠수함을 띄워가지고 계속 중국의 함대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인도 특히와 협력해서 미국은 중국의 계획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열려고 하는 이 러시아의 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이 길 중간에 계속해서 차단망을 건설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계속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사 기지를 확보하려고 해서. 중국제 감시 카메라 화웨이의 이 5기가 통신 수단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 미국에 들어오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다 중국 보안부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과 첨단 시설에 관련된 모든 일에 중국 과학자, 기술자들을 초청한 걸 다 거부했어요. 유럽과 동맹국들의 그 위험을 알리고 차단하려고 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LG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미국의 군사비가 1년에 700조 원입니다. 세계 1위죠. 그런데 위기가 생기면은 700조 원이 갑자기 1000조 원으로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막 일어날 때. 2019년도 올해 군사비로 트럼프가 올린 군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7,170억 달러. 7,170억 달러. 또 다른 말에 의하면 850억 달러라고도 얘기합니다. 850조 원 이상이 되는 거죠. 850조, 우리나라 돈을 환전하면 850조 원 이상이 되는 거로 더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이 위협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중국은 겉으로는 그 군사비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조 원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군사비가 300조 원 정도까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반 정도를 따라잡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은 중국이 계속 군함을 더 만들어서 6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위협이 되니까 최신 항공모함을 2척을 더 만들어서 12대의 항모를 운영하겠다. 과거의 항모를 가리켜서 니미츠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니미츠급 항모를 주어도 운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 한 대를 주어도 이거를 운영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가격이 1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항공모함을 운영해서 거기서 착륙을 하고 이 비행기를 운영해서 바다를 장악하면서 항공모함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떠서. 이 항공모함에 내리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돈이 항공모함을 사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을 어떻게 돈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운영할 시스템도 안 되고, 왜냐면 항공모함 한 대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경력이 20년이 있어야 돼. 항공모함 가지고 시험을 해보는 결과를 얻는 것만 해도 20년이 걸려. 근데 그걸 운영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비를 다 쏟아부어도 항공모함 한 대를 운영을 못해.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이 항모를 니미츠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보다 더 세게, 몇 배가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지는 제럴드 R 포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포드급 항공모함인데, 이 최신 항공모함을 2대 지금 더 만들겠다고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중국의 항공모함 몇 대하고도 이 미국 항공모함이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한 대가. 그런데 그 항공모함을 2대를 더 만들고, 미국의 순양함이나 이 군함들이 있는데 군함을 수백 척을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백 척을 더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다 예산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중국이 세계를 노리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걔들은 공산당이에요. 우리처럼 자유민주국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막 죽여도 되는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이 공산당이 세계를 장악하면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꼼수가 너무나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도 돈을 들여가지고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고, 프랑스도 인도도 더 만들고 있고, 일본도 항공모함처럼은 아니지만 항공모함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더 만들겠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자꾸 도발적인 발언을 하니까 미국의 육군 대장이고 합동 참모 의장이 한마디 아주 딱 했습니다. 요번에 아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을 상대하고 싶은가? 미국을 상대하고 나서 싸워보겠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핵항모 전단을 막을 수 있나? 스텔스 핵폭격기 안 보이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핵폭격기 20대를 막을 수가 있겠나?
미 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의 해군 특수임무부대가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그 특전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해군 특전사는 이 미국의 네이비실보다도 더 잘한다고 알려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이 네이비실은. 근데 미국의 네이비실 6개 팀이 있는데 이 6개 팀의 암살을 막을 수가 있는가? 7,000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첨단 MD 이 방어 시스템 체계를 뚫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정말 뚫을 수가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노라고 한다면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라고 그랬어. 신이 아니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다.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신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미국의 친구가 되어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 게임이야, 끝이야. 이런 세계적인 지금 정세를 보면 우리는 가만히 평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이에요. 종말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서 꼭 해야 될 일 첫 번째 하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평화하지 못하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이런 항공모함 한 대도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그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지만 세계의 방향이 평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항공모함을 운영하자, 그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전쟁을 위하여, 기아를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자연재해를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하는 걸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카소 하면은 추상화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입체화가 추상화. 그러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 하나가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사연이 있어요.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 게르니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느 날 페드로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와의 손을 잡고 장에 왔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장을 보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비행기가 나타났고 마을에 무서운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1937년 4월 26일입니다. 스페인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프랑코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제 민주 진영에서 보면 나쁜 장군이죠. 근데 이 진영이 누구를와 연관 손을 잡았냐면 독일, 이탈리아, 이 패권 국가들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너 시간 동안에 50톤이나 되는 나치 공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죠. 신문 기자였던 조지 스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참상을 신문에 실었는데 이 신문을 피카소가 본 거예요. 그리고 경악을 하죠. 나는 화가인데 이 순간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게르니카라고 하는 마을을 그리기로 한 거예요. 파리 만국 박람회에 전시할 작품으로서 게르니카를 그렸는데 늘 우리는 화가든 음악가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늘 우리는 좁은 울타리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이 피카소가 그 참상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 참상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일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건데 우리나라 50년대에는
6.25도 일어났잖아요. 그 6.25 때, 한국 동남 때 1951년도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까지도 이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50년에 발생한 신천 학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천군 소식인데, 사건인데 1950년 10월 17일에서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 황해도 신천군에서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했느냐? 신천군 내에 반공 청년단이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미군이 들어오긴 오는데 미군들이 빨갱이들을 살려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빨갱이를 내버려 두다니, 그러면 우리가라도 나서서 그들을 제거하자 해가지고 제거 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뉴스로 보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상당히 경악을 했는데, 이 피카소가 그거를 또한 그림으로 삼아서 그랬던 거죠. 여하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런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작년부터지만 교회 카페에다가 토라 이야기라고 하는 토끼들을 다룬 이야기를,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 이야기.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일부러 토끼의 이름을 엄마가 토라로 적어준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이야기를 왜 쓰게 됐느냐면, 제가 생각할 적에 토끼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 세계에서 늘 공격당하고, 그리고 죽고요. 도망다니고, 그 중요한 큰 식물, 동물들의 하나의 중요한 식량이에요. 쥐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이 더 이상 항상 도망다니고 굴러 숨고 벌벌 떨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폭력과 맞서고 싸우고 평화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서 토라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음악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우리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음악을 하고 다루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적에 음악을 다뤄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든지 해서 신학교를 보내는 돈은 마련했지만 아이를 음악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목사님, 제 아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무료로 교육을 해달라는 거죠. 오케이. 내가 음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서 각 개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내가 못 배우는데 돈이 없어서 그거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하는 거지만, 저는 글로서 내가 뭔가 주님의 일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그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화평하는 거,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종말을 기다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근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뭘까? 평화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 이거죠. 평화를 위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보자. 세상은 결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